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130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같이 받은 해설서에 워낙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내용이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푸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마찬가지인데 10번 다른 사람이 풀고 얘기하는 것을 뭐 듣고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쓰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자, 먼저 1번.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이게 교과서 13페이지의 내용인데요. 교과서에 약간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연을 하면 먼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거의 정의는 물리 변화는 어떤 물질이 또는 물체가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상태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죠. 그리고 화학 변화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놓고 보면 이런데 얘들을 원자 또는 분자로 놓고 생각을 하면 화학 변화라는 것은 이를테면 물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자, 물 분자, 물 H2O죠. H2O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 얘들이 결합해서 H2O 또 H2O 이렇게 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물의 화학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들이 원래 여기 수소 2개, 또 수소 2개, 여기 산소 2개가 뭉쳐 있던 것이 산소 1개와 수소 2개, 산소 1개와 수소 2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그 원자들이 재배열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다른 말로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물리 변화는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데 이 상태, 고체, 액체, 기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분자의 운동에 놓고 생각해 보면 고체는 분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고 액체는 상대적으로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체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면서 더욱더 멀리 위치한 것을 기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분자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그런 것에 의해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한글로 기술할 때 이 물리 변화는 원래 분자가 배열을 달리한다,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원자의 크기 변하지 않죠.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 성질이 바뀌는 건 화학 변화죠. 그리고 바뀌는 것은 오로지 이 분자의 배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자의 배열. 4번.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화학 변화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것은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가 아니라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이 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런 건 빨리 넘어갈게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 문제는 교과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써놓고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명시한 이 페이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십시오. 자, 12번.
12페이지에 있는 3번. 그림과 같이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 그러니까 마그네슘 리본이 가고,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이게 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 이게 답니다. 묽은 염산을 각각 2방울씩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마그네슘을 구부리는 것과 태우는 것의 차이를 물질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에는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이거는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에 사용한 마그네슘 리본에 물리변화를 일으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똑같은 물질이고요. 그리고 다는 마그네슘이 리본이 타고 남은 재로서 이제 연소를 거쳤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서 실제로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가와 나에서는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을 하지만 다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지에 있는 내용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3번 했고요. 4번. 4번. 기체 반응이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개수비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교과서 20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에 6번째 줄에 있습니다. 6번째 줄.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5번과 6번. 그림은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나 보니까 아까 1번 물질 할 때 설명했던 그 물을 예로 들었네요. 자,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죠. 수소 2개에 산소 1개. 이렇게 물 분자가 있는데 얘들이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물 분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수증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됐기 때문에 화학 변화고요. 그리고 물은 단순히 상태만 바뀌었기 때문에 상태,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물리변화라고 했었죠. 물리변화. 그래서 가는 화학변화, 나는 물리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답 이미 여기 적었고요. 그리고 6번 가의 변화를 화학 반응식으로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일단 화학 반응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글 같은 걸로 표시하면 안 되겠죠. 너 아니야. 1번 아니야. 2번도 아니야. 한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화학식을 포함하면서 어떤 반응하는 물질,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반응물이 들어가고 그 반응물들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물질, 생성물, 이 사이를 화살표로 연결한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의 변화는 물이 산소와 수소 분자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3, 4, 5번 중에 보면 답이 3번과 5번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 3번은 보면 여기에 산소가 1개인데 여기에 산소가 2개죠. 그 양쪽의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7번. 7번. 다음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 식응로 나타낸 것이다. 오타죠.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 자, MgO는 뒤에 걸 먼저 읽고 앞에 걸 나중에 읽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개수 1을 쓴 까닭을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 관련 내용은 교과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풀이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므로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양쪽에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같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 1을 씁니다. 만약에 이걸 쓰지 않는다면, 또 이걸 쓰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Mg 더하기 O2, 이게 산화 마그네슘 MgO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인데 여기에는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때 이제 얘기했지만 이 마그네슘은 금속입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Mg2가 아니라 그냥 Mg로 쓰고요. 산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2개의 산소가 모여서 O2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 그래서 기본적으로 Mg 더하기 O2, 얘가 MgO가 된다를 쓰고, 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에 산소가 2개, 오른쪽에 산소가 2개이기 때문에 1개이기 때문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2를 쓰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MgO2라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앞에 2개 있습니다 라고 쓰고, 또 이제 마그네슘이 2개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왼쪽에도 2개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Mg2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이니까. 그래서 Mg2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 EMg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 오프라인 계약,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화학 반응식을 설명을 할 때 그때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가 되는데 단순히 질소 N, 수소 H,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 3을 쓰고. 맞습니까? 예,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H3라는 물질은 없습니다. 항상 수소 분자는 H2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N 더하기 H, 얘가 NH3가 되는데 뒤에 3을 쓸 수 없다면 앞에다가 이렇게 3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질소도 자연계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N2, 2개의 질소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H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면 N2, H2, NH3인데 여기 여기 질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질소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개수 1을 써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수소가 3개짜리가 두 묶음이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되죠. 수소가 2개짜리가 3개짜리가 두 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수소 6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개수 3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화학 반응식의 이 개수의 비율이 곧 분자수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반응하는 수소와 생성되는 암모니아, 그러니까 반응하는 수소를 표시해 보면 반응하는 수소는 여기 있네요. 수소, 이게 수소고, 그리고 암모니아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의 분자수의 비는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과 2,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8쪽에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9번은 교과서 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 가에는 반응 전, 그림 나에는 반응 후, 그림 다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은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실험을 못했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꼭 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키면 탄산칼슘은 보통 계란 껍질을 많이 씁니다. 계란 껍질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섞게 되면 여기에서 뽀글뽀글하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나에서는 얘들을 섞었을 때 이렇게 수소 기체가 막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얘들의 질량은 똑같은 상태이지만 만약에 다처럼 뚜껑을 열게 되면 만들어진 수소 기체가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소 기체가 빠져나간 만큼 다가 질량이 작아서 부등호 관계는 가와 나가 같고 다가 질량이 적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10번.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는 실험인데요. 내용은 교과서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은 있지만 이 실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다 같이 써놓을까요? 교과서에는 없는 실험. 먼저 읽어보면 1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솜을 이게 그냥 솜이 아니라 강철솜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강철솜. 강철솜을 막대 저울의 양쪽에 오타네요. 매달아 수평을 이루게 한 후 강철솜 나를 토치로 충분히 가열하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원래 가와 나는 질량이 똑같았는데요. 여기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요 나에는 어떤 화학 반응이 생기느냐? 철이 가열한다는 것은 연소시키는 것이고 연소는 공기 중에 무엇과 반응하는 것을 연소라고 하죠? 그렇죠.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라고 합니다. 철을 가열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철과 반응하면서 요 나 물질이 산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색상도 철은 그 은색 또는 이제 회색에 가깝다면 요 산화철은 검게 그을린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일단 색깔이 바꿨다는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철은 자석에 붙지만, 그러니까 자성을 띠고 있지만 요 산화철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그러면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졌다면 질량이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자, 이를테면 요 철, 그러니까 나의 그 철이 원래 100g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왼쪽에 가도 똑같이 100g이었어. 그럼 얘들은 질량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가 나에만 가열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시켜서 산화철이 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가지고 있던 질량, 예를 들면 산소의 질량이 뭐 1g이었다고 한다면 요 산화철 전체 질량은 원래 철의 질량에 공기 중에 산소 질량이 더해지면서 예를 들면 뭐 101g 이런 식으로 질량이 약간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를 가열하면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저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보기를 살펴보시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막대 저울은 가쪽으로 기울어진다.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른쪽 나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기억은 맞고요. 가와 나의 질량 차이는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 차이이다. 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대로 기술하고 있죠. 디귿,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반응 전후 총 질량은 일정하다. 예, 그렇죠. 얼핏 봤을 때는 오른쪽에 가열을 했을 때 얘가 기우니까 질량이 변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기 중에 있던 산소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요 나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11번은 교과서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8쪽 메모해 놓으세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42g 완전 분해 반응시켰더니, 자, 첫 번째 탄산나트륨 26.5g, 두 번째 이산화탄소 11g, 그리고 세 번째 물이 생성되었다. 이때 생성된 물의 질량을 구하고, 그러니까 3번 물의 질량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와 관련된 법칙을 쓰시오.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죠.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물의 질량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원래 처음에 있던 물질 탄산수소 탄산수소 나트륨, 얘를 완전 분해 반응시켰더니 탄산 나트륨, 요게 1번이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3번 물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의 질량이 각각 처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질량은 42g, 탄산나트륨의 질량은 26.5g,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11g. 그러니까 물의 질량이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산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물의 질량은 42, 처음 질량에서 26.5와 11을 빼면 되겠습니다. 26.5 빼기 11 계산하면 4.5g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12번. 12번은 교과서 30쪽부터 33쪽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 물, 정확히 말하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얘들의 질량은 언제나 1대 8대 9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이제 그람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비율 뒤에다가 이렇게 그람도 같이 써 놓을까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1대 8대 9, 그리고 질량까지 같이 쓰려면 1g, 8g, 9g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설령 이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를 나 몰라, 이거를 모른다는 조건 하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반응 전, 그리고 생성된, 그리고 반응 후 남은 물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1부터 먼저 보면, 먼저 산소가 원래 18g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남은 물질이 산소가 2g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원래 18g이 있었는데 산소가 2g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산소는 몇 g? 그렇지, 16g만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16g만 반응에 참여했는데 생성된 물의 질량이 18g이니까, 자, 기억, 수소는 몇 g이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죠, 2g이겠죠. 왜냐하면 16g, 산소 16g과 반응을 해서 물이 18g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는 2g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많았다면 반응 후에 수소도 여기에 남아 있었어야 될 텐데, 수소가 남아 있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수소는 처음에 요 2g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1에서 반응에 참여한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8, 즉 1대 2대 16이죠. 16g만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죄송합니다. 2g 대 16g이니까 1대 8.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실험에서도 어차피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와 산소의 비율은 1대 8이 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설령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 실험 1에서 2g, 자, 2g 대 16g으로 반응을 했다면, 실험 2에서도 만약에 수소가 3g이 남았다면 처음에 있던 8g 중에서 5g만 반응에 참여한 것이고, 생성 전에 있는 산소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실험 1에서 2대 16이었으니까 실험 2에서는 5대 40의 비율로 반응을 하겠죠. 수학 문제입니다. 2대 16이라면 5대 40 됐습니까? 따라서 5g의 수소와 40g의 산소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의 질량은 45g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답을 고르면 답이 5번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해설지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부터 14번 문제. 자, 13번과 14번 문제는 모두 다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32.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BN2를 만드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아, 볼트 1개에 너트 2개가 결합이 되는구나. 그림도 볼트는 1개, 너트는 2개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볼트 1개의 질량은 4g이고 너트 1개의 질량은 3g이다. 아, 볼트 너의 질량 1개는 4g이고 너트는 3g이니까 너트 3g, 3g. 그러면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BN2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화합물 1개의 질량은 4g과 3g, 3g 얘들을 다 더하면 BN2라는 화합물의 질량은 10g이 되겠네요. 4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자, 그래서 13번 문제.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볼트 대 너트를 쓰시오.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이 위쪽에 쓰인 요 파란색 글자, 파란색 숫자 얘들의 비율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볼트는 4g. 볼트는 4g이고 너트는 3g짜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3. 3 더하기 3으로 쓸까요? 3 더하기 3g.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대 6이니까 2대 3이 나옵니다. 2대 3이 아니고 2대 3 맞죠? 그리고 14번. 다음은 위 반응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슬비 볼트 7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하여 BN2를 최대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얘들은 언제나 개수가 볼트가 1개, 너트가 2개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무지하게 많다고 해서 이 화합물 BN2를 왕창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얘들은 언제나 1대 2의 비율을 반응하기 때문에 볼트가 7개, 너트가 8개 있다면 이 너트 8개 중에서 너트 8개가 반응을 할 때 볼트는 4개만 반응을 참여하고, 그리고 3개는 그냥 남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니까. 자, 건우가 어떤 말 했나요? BN2를 4개까지 만들 수 있고 무엇이 남겠네? 네, 여기 3개. 남는 것은 볼트가 되겠습니다. 볼트. 누리. 그럼 BN2는 총 몇 g이 생기겠네? 자, 4개 대 8개로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볼트가 1개 있을 때 이 BN2라는 덩어리가 1개가 나오기 때문에 볼트 4개와 너트 8개가 결합한다면 이 BN2는 당연히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4개의 10g짜리, 4개의 10g짜리 다 더하면 40g이 되겠습니다. 40g.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5번.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구리 8g을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은 몇 g인가? 화학반응식을 먼저 써보면, 화학반응식을 그냥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하니까 구리, 산소, 얘들이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뒤쪽에 2라고 적혀 있네요. 산화구리 2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어진 표를 보시면 얘들이 막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X축에는 구리의 질량, Y축에는 산소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쉽겠네요. 자, 여기 구리가 2g일 때 산소는 0.5g. 그러니까 구리 대 산소가 2g 대 0.5g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소수점이 있는 게 좀 못마땅하니까 이것을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바꾸면 2대 0.5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4대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리가 4g 반응할 때, 구리가 4g이 있을 때 산화구리에 만들어지는 산소는 언제나 1g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의 비율은 4 더하기 1 하니까 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겠죠. 끝났네. 문제에서는 구리가 8g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만약에 8g이 있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얘들이 어차피 4대 1대 5니까 산소는 2g이 반응할 거고, 얘들이 2개 더해져서 10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10g.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교과서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31쪽. 자, 16번. 그림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체가 반응을 할 때 매우 특이한 일이 발생한다 그랬었죠. 예전에 게일 이삭이라는 과학자 얘기도 했고, 게일 이삭이 먼저 실험을 통해서 단순히 수소 2리터, 산소 1리터를 만들면, 결합시키면 수증기가 3리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신기하게도 수소가 2리터, 산소가 1리터 반응을 하면 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증기 양은 특이하게도 2리터가 나온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고,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10년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했었죠. 수소나 산소나 수증기나 모든 기체 분자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같은 부피에 똑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다시 말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은 똑같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분자를 한번 그려보면, 수소 분자 하나, 여기도 수소 분자 하나, 그리고 산소 분자, 산소는 수소보다 크니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증기,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자, 이렇게 모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너무 지금 공간이 좀 적은데, 그냥 이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이 내용이 34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똑같은 그림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고르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은, 기체 반응 법칙은 여러분 책 34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기체 반응 법칙, 좀 전에 얘기했던 게일 이삭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기체가 반응을 할 때는 걔들이 아무렇게나 막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걔들의 기체들이 일정한 부피비를 가지고 반응에 참여한다. 기체의 부피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반응 보면 당연히 물질이 기체여야겠죠. 강철솜이 연소하여 산화철이 생성된다. 너 기체 아니야. 가버려. 2번. 마그네슘이 연소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너도 기체 아니야. 가버려. 3번. 구리화산소. 너도 기체 아니야. 가버려. 4번. 메테인 기체가 연소하여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4번이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니까. 5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 수용액이고요. 수용액. 너도 기체 아니야. 가버려. 얘도 앙금이니까 기체 아니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오로지 기체에만 국한된다. 너무 쉬운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18번. 그림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무슨 법칙인가요? 예, 그렇죠. 좀 전에 했던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 얘도 기체잖아. 그리고 부피에 대한 얘기니까. 그림도 좀 전에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그 모형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아예 한번 그럼 분자를 다 그려볼까요? 자, 질소 N2, 수소 H3, 암모니아 NH3. 죄송합니다. 수소가 왜 H3니? 도라스 H2, 암모니아 NH3.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생성물과 반응물을 맞춰주고, 여기에 질소 2개인데 오른쪽에 질소 1개니까 앞에 개수 2 쓰고, 여기 수소 오른쪽에 6개인데 수소 왼쪽에 2개니까 개수 3을 써줬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고, 화학 반응식. 그리고 분자 모형을 요 위에 그림에 한번 그려보면, 질소 분자나 수소 분자나 모두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가 같기 때문에 질소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만큼이라면 수소 분자도 똑같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H, 여기는 NH3니까 질소에 수소 3개,
여기 질소에 수소 3개. 얘도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크기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아래쪽에 문제. 아모니아 기체 100ml를 얻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 부피를 구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이게 화학 반응식 앞에 지금 이 질소 N2 앞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얘들의 부피비는 질소가 1리터일 때 수소는 몇 리터가 됩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3리터. 그리고 암모니아는 하나, 두 개니까 2리터. 즉 1대 3대 2의 부피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밑에다 다시 써보면, 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자, 부피비는 질소와 수소와 만들어져서,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얘들의 부피비는 1대 3대 2가 된다. 1대 3대 2. 따라서 암모니아 기체를 100ml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질소와 수소는 1대 3대 2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질소는 당연히 50ml가 필요할 거고 수소는 150ml가 필요하겠죠. 왜? 1대 3대 2니까. 1대 3대 2. 아모니아가 100이니까 여기는 50대 150이 되겠죠. 어렵습니까? 짧게 끝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네. 자, 19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지금 몇 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지루하죠?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19번. 잠깐만요. 위쪽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안 썼네요. 자, 여기. 태블릿 사용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교과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34쪽. 자, 19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자, 이거는 교과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43페이지. 43페이지의 내용인데 교과서에는 하필이면 이 식물이 관악성을 한다.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진 않겠지. 왜냐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 반응 결과 온도가 내려가겠죠. 열을 흡수해버리니까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찾으라는 건데 1번부터 보시면 수치 연소한다. 온도가 올라가. 도시가스가 연소한다. 온도가 올라가. 4번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할 때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것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염산과 수산나트륨, 이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3학년 과정에는 있었는데 요즘 요번 3학년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의 반응에도 열이 올라갑니다. 그때 중화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상식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광합성에서 어떤 양분을 만들어내겠죠.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20번. 20번은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다 죄송합니다.
그림도 다들 잘 그렸는데 교과서 4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반창고 모양의 이 냉각대를 많이들 그렸습니다. 아마 그때 교과서 검사하면서 보니까 10명 중 한 7, 8명은 다 똑같이 그림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림 기억나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착용 가능한 냉각대의 설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이용한다. 먼저 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그 냉각대로서 질산 암모늄과 교과서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이 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게 주변 온도가 내려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내려가고, 이런 반응을 흡열 반응.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아래쪽에 보기를 살펴보면 기억,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이용한다. 그렇죠.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기억으로 적절한 물질은 질산 암모늄이다. 이거는 그 교과서에 있는 냉각대에 물과 반응을 해서 주변의 온도를 냉각시킬 수 있는 물질이 질산 암모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에 기술된 대로 맞습니다. 디귿,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 방향이 수체 연소가 일어날 때의 방향과 같아야 한다. 반대로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냉각 장치이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내려야 되는데, 이 수체 연소는 자신이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에 내놓으면서 주변의 온도를 올리는 발열 반응입니다. 숯을 태우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두 개는 에너지의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21번. 이거는 교과서 40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제 추가해 보면, 여기에 사용된 화학 반응은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철가루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주변에 열을 방출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철가루와 산소를 막 반응시켜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인데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손난로의 원리는 이 화학 반응 결과 주변에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철가루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도 그 교과서에 나온 그 손난로의 원리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고 이게 산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손난로 주머니의 표면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 아닙니다. 산소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겠죠. 진공 상태면 뭐랑 반응을 해? 걔는 뭐 흙퍼먹고 사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다 중간에 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듣고 있는 그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계속 가겠습니다. 22번. 22번은 42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표는 염산과 수산나트륨 용액을 반응시킬 때와 실험 질산 암모늄과 물을 반응시킬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는 반응 전에 비해서 반응 후에 온도가 올라갔고요. 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응 전에 22도였는데 반응 후에는 16도로서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자,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했다는 얘기고, 방출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가와 나에서 온도 변화와 경향성이 다른 까닭을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23번. 자, 마지막 문제. 교과서 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예이다.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네. 올라가니까 발열 반응. 그리고 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가 내려가겠네. 내려가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을 찾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쭉 보고 어떤 그 상황이 온도를 내리는 거구나, 어떤 상황 온도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는데 시계를 지금 봤습니다. 지금 세상에나 50분이 넘었네.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된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기권과 날씨, 다음 시간에는 24페이지부터 24번부터 44번까지 아주 간략하게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해설 읽어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간략하게 생략하고 교과서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빠르게 끝낼게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